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사실 이슈로만 보면 1시간 내내 1시간 반이구나. 1시간만 동안 내내 공매도 얘기만 하면 좋은데 또 이제 뭐 유명한 의원도 얘기해 줄 거고 또 박병창 이사도 얘기해 주실 거니까 권순우 팀장은 조금 다른 뉴스를 준비해 오셨군요. 예, 상승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상승률 기준으로는 역대 46위. 46위밖에 안 돼? 예, 예. 근데 상승폭은 제일 컸어요. 134포인트. 그리고 그리고 어제 뭐 공매도 없어지면은 누가 제일 많이 샀을 것 같으세요, 정프로님? 공매도 없어지면 누가 제일 많이 사느냐? 일단 공매도 세력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 7,100억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관도 한 2,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오히려 한 9,000억 정도 매도를 좀 어제 했습니다. 나는 사실 어제 좀 긴장감을 좀 가지고 봤던 게 왜냐하면 이제 헤지펀드는 뭐 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한다니까 예전에도 보면 갖고 있던 물량을 좀 팔기도 팔았거든. 네. 물론 이제 뭐 첫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매물이 쏟아지면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도 큰일이거든 또. 아, 그렇긴 하죠. 약발이 안 먹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조치가 나와야 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한국 어제 좀 긴장감이 시장에서 좀 있었던 거는 이게 쇼커버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포지션이 청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자기가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포지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이제 놓고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어제 좀 시장에 좀 있었습니다. 아, 됐어요. 올라갔습니다. 알았어요. 넘어가요. 예. 미국 증시는요. 뭘 우려입니까? 올라갔는데. 예, 미국 증시는요. 어제 그 뉴스 때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네. 올랐는데 왜 우려하냐고. 예, 그 다우존스는 0.1% 올랐고요. 나스닥은 0.3%, S&P 500은 0.18%. 아, 그래도 막판에 약간 회복하면서 마이너스였거든. 제가 일어났을 때. 아, 오늘 좀 늦게 일어나셨네? 네. 아, 미국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플러스로 반전됐네. 그 서머타임 끝나가지고 1시간 늦게 다 됐습니다. 아,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엿새째, 6일째, 6거래일째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약했다라는 거는 요즘 미국 증시는 전형적으로 국채 금리랑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10년물이 14bp. 올라서 4.65를 기록했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증시가 약한데 아직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채권 시장하고 연동한 분위기다. 근데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최근에 주가 강세가 채권 시장에 연동한 기술적 움직임이다. 기업들의 실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주가 급등은 앞으로 1, 2주 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모건 스탠리의 뷰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가 그 중국의 그 지방 정부가 빚이 되게 많은데 이걸 숨기고 있다. 그 얘기를 좀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중국 지방 정부들. 예. 네. 중국에 은행업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문제가 많대요? 네, 그 재정부 거기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자료를 내서 지방정부 은닉부채 책임의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재무부 고시. 아, 이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된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요 밑으로 8가지 사례에 대해서 해가지고 다 징계를 했다.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얼마가 될지는 뭐 잘 모르지만 국내 총생산 GDP의 거의 한 50%가 넘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게 그 부실 부채 몰래 숨기고 왜곡하고 뭐 위법 위규 행위를 했던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8건을 처분을 했다라고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뭐 어떤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방법적으로 보면은 뭐 저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개발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토지 개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돌고 그 토지 개발비가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주체한테 매출하고 이익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부채를 이제 그 기업으로 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LGFV라 그래가지고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지방정부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잡힌 게 지방정부의 장부에는 안 써 있는 거죠. 아, 그 특수목적 법인에 이제 다 부채로 잡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광시장 족 자치구 이게 중국 발음 그대로였고 유저우시에서는 국유기업의 새로운 숨은 부채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업체 돈으로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좀 적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유기업에다 건설 지급을 선지급하고 새로운 암묵적 부채를 창출하도록 이게 펑저우시는 요거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이게 중국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지방 정부가 이런 걸 숨기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의 부채를 숨기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의심하고 있잖아요. 중앙 정부도 중앙 정부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이기에.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은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가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실적 내고 좋게 돼야 자기들 점수도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올린다는 건데 최근에 그 리커창 전 총리 사망한 이후에 리커창 지수라는 게 한참 관심을 그렇죠.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리커창 지수가 뭐냐면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성과를 올리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은행 대출 증가량 요런 거는 이게 단순히 경제 성장률 숨기는 걸로는 못 숨기더라. 그래가지고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은행 대출 증가량으로 대충 보면 쟤네가 성장률을 숨기고 있는지 숨기고 있지 않는지를 자기는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해외에서는 리커창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중국의 어떤 GDP를 따로 많이 봤어요, 사실. 네. 따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리커창이 사실 시진핑 주석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정도의 뭐 딱 맞는 세력은 아니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시기여서 더 많이 봤는데 완전히 이제 뭐 그 실각은 아니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고 나서는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 정부들이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나는 동안 인프라 투자하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몇 가지 단계가 좀 있었는데 그 지난달에 갑자기 그 중국 정부에서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원래 3%였는데 3.8%로 올렸었어요. 그리고서 이게 뭐 지금 중국이 뭐 좀 부양책을 쓰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지방 정부 그리고 이제 국채를 한 1조 위안이니까 1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양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관측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방 정부의 부채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내는 걸 보니까 관리를 좀 하려 그러나 보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 관심 또 가져봐야죠 우리가. 요즘에 중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지금. 많이 정도 전혀 없어서. 그게 우리 시장에 무슨 상관이냐. 저건 이제 공 뺏기는 없어. 공이 뭐예요? 전공. 전공이 뭐예요? 공매도에 대한 관심밖에 없지. 지금 그렇죠. 네, 아유 관심 가져야 돼. 근데 어차피 뭐 뒤로 계속 박병창 이사님부터 유명관 의원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오늘 되게 큰 호주하고 중국이 손잡은 얘기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호주 중국이? 화해했더만. 와 거기는 진짜 완전히 지금 그렇게 싸우다가 개싸움했거든. 정말 개싸움했죠. 뭐 오커스부터 해가지고 뭐 포도주 안 먹는다, 뭐 석탄 안 산다, 뭐 그러다가. 화해를 했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다음 뉴스로 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것도 그 중국 얘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 폴리실리콘에는 가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산 가격이 있고 하나는 비중국산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PV인사이트 시장조사 업체인데 여기 따르면은 이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여기가 위에가 지금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이고 빨간색? 예, 위에. 그리고 아래가 중국산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네. 중국산은 9.2달러인데 비중국산은 22.7달러예요. 뭐 이렇게 차이가 나? 두 배가 옛날에 넘게 차이가 쌀도 나요. 이중국가제라고 우리 쌀도 정부 수매 가격이 있고 시중 유통 가격이 있고 그런 거네 뭐 보니까. 예.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태양광 패널들의 좀 공급 과잉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네. 이 비중국 그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비중국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독일의 바커 그리고 한국의 OCI 홀딩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 이번에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서 예전에 그 이게 결국 이렇게 벌어진 게 미국에서 그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만들면서 그 중국의 통웨이솔라라고 폴리실리콘 만드는 1위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만든 태양광 모듈 수입을 제한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 신장 위구르에서 폴리실리콘 만든 거는 미국에 못 들어와라고 한번 제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OCI 제품은 융기 실리콘 자재라고 여기는 이제 중국 회사인데 OCI의 폴리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중국 회사의 제품이 미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야 이거는 미국 정부가 대놓고 저거 중국 그 폴리실리콘 못 쓰게 하는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 점들. 품질이 막 엄청 차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똑같은 그래요. 폴리실리콘인데. 가루야. 같은 가루야.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가루야. 와,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 폴리실리콘을 썼냐 안 썼냐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OCI는 그러니까 중국산을 배제하고 폴리실리콘을 하다 보면 원가가 좀 비싸긴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싸서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광 주식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태양광 패널 공급 과잉 나가지고 뭐 패널 가격도 엄청 떨어지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그 가격대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쪽 산업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잘 염두에 두고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지금 최근 가격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예,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전혀 1%도. 그럼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빨리 하십시다. 예, 박병창 이사님 오시면 바로 퇴장할 테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 것까지는 듣고 가야지. 아 맞다 미스터 마켓 해야죠. 공매도 얘기 아니죠 둘 다. 공매도 얘기 아니죠. 나는 살짝 걸쳐. 살짝 걸쳐요? 오케이. 살짝 걸쳐. 근데 이번 주도 오늘도 미스터 공포 준비하신 것 같은데. 공. 그 종근당이 1조 7천억짜리 기술 수출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우리 국내 제약사가 1조 7천억? 예, 큰 규모의 수출을 했습니다. 아니 그 시가총액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 글씨가 되게 나오네요. 시총보다 큰 1조. 총이 한 1조 한 2천억, 한 1조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와. 근데 1조 7천억짜리인데 그리고 카운터파트 그 상대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바티스. 글로벌 제약사 요급의 글로벌 제약사하고 거래를 한 거는 종근당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거 저 뭐 MOU 아니죠? MOU는 아닌데 네. 원래 그 기술 수출은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처음에 얼마 받고 나눠서 이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헤비테일이라 그래. 헤비테일. 헤비테일. 저 뒤에 가서 많이 받는 거. 그걸 잘 봐야 돼. 지금 처음에 얼마 받냐? 나중에 그게 중요하지. 네, 지금은 이제 8천만 달러, 한 1,000억 정도를 먼저 받고요. 그래도 꽤 받네. 네, 이거 마일스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000억원 먼저 받고 1,000억 받고 신약 개발과 산업화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이라고 이렇게 땅 찍어놓는 게 있어요. 그럼 요만큼 개발되면 요만큼 들어오고 요만큼 개발되면 요만큼 들어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1조 6천억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상업화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판매되는 수량에 대한 로열티는 또 별도로 받게 되는 그런 계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예전에 워낙 예전에 한의약품 이런 데서 마일스톤 했다가 다시 돌려갖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 마일스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 네거티브한 관점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건들이 저는 설사 돌아오더라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잦다 보면 이제
그렇죠. 뭐 블록버스터도 하나 나오고 하겠지.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CKD 510이라고 종근당이 2014년부터 개발한 신약이에요. 거의 한 10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이게 그 지금 치료의 1차적인 용도는 샤르코마리투스 시리즈인데 이게 그 약간 그 손이 굳고 마비가 좀 이렇게 오는 말초신경계의 그런 희귀 질환으로 한 28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약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약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FDA로 지정을 좀 받았어요. CKD 510이라는 게. 근데 이게 사실 그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정말 아직 한 번도 개발되지 않는 신약이라는 거, 계열 내 최초 신약이라는 거에 의미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280만 명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시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의 약으로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하는 게 이걸 가져다가 그 노바티스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노바티스 쪽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근당에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지금 동물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왔어요. 그래갖고 2019년에 프랑스에서 일상 진행을 해서 여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제형을 이제 그 캡슐에서 정제로 바꾸는 임상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확인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국내 어떤 제약사가 뭐 우리 전통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조금 이제 미진하다. 어떤 바이오 의약품 쪽에 어떤 그 바이오텍만 이렇게 많이들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종근당에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참 여기도 그런 게 그 회사에서 매출액 대비 12%를 R&D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게 진짜 10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되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심이 좀 있었습니다. 정문당이 이제 41년도 창업이래요. 1941년. 근데 이제 더 특이한 거는 저 종근당이 그 보면 충정로 거기 그 약간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그 노란색은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그 귤 색깔 그 빌딩 있잖아. 죽은 오렌지색. 또 그렇게 표현하나? 오늘 공매도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 거기가 창업지야. 어? 아 처음 만든 데도 거기예요? 사설을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이 이종근 회장이 22살 때. 아 이종근 회장이에요? 그게 종근당이잖아. 그게 종근당이에요? 몰랐어요?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네.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성부 서부철장소 아현정에다가 거기가 아현정이잖아. 일제 시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저 종근당 그 빌딩이 옛날에 80년대 때 그 선 보는 장소로 유명했어요.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거든. 아 그래요? 그것도 뷰가 좋잖아. 그 앞에 가린 것도 없고. 그때는 거의 시그니처 빌딩이었다 그게. 아, 굉장히 높았군요. 그래 지금 5, 60대 그 주부분들 거기서 선 한 번 안 본 분들 있겠지만 뭐 많지. 아 거기 60대, 50대는 약간 아니고 60대. 40년, 80년 된 회사네요 그러면. 81년, 83년? 그러네요. 됐죠. 종근당. 아 근데 옛날에는 띵. 그렇죠. 광고할 때. 근데 김프로님의 몰랑몰랑색 기업사 재밌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가 그래 저는 약간 좀 괜찮다고 느낀 건 지금 이제 주가를 봤거든요. 아, 예. 이런 거 터지면 꼭 뭐 한 3, 4주 전부터 막 쭉쭉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긴 보니까 그냥 어제만 빡 올랐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먼저 정보가 새 나가서 여기 막 사고 뭐 이런 게 없었네 보니까. 근데 또 타이밍도 기가 막힌 거지. 어제 하필 원래 한 10% 정도 오를 수도 있었는데 공매도 어제 26%, 27%인가 올랐더만. 근데 아니면은 원래 더 오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매도 없었어도 오를 수 있었는데 이제 야 이거 공매도 해제돼서 오른 거 금지돼서 오른 거 아니냐라고 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 소식까지 뉴스 3 요 정도 정리하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